방송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맞는 비님, 방산비리는 터지는 금액도 큰데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근절할 방법이 정녕 없단 말인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6년 7월 23일 고상만의 유수속 그 사건 11번째 방송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정부라고 부르기도 사실 전 싫은데, 왜냐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하에 무슨 정부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 권력이 끝나고 난 후에 반드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는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국정원이 했던 바로 김직원, 김하영 여직원이 그 댓글 공작을 했던 것에 어느 만큼을 알고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는 사실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부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바로 그 박근혜 권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그대로 이 국방부 장관으로 계속 연임시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방산 비리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민구는 그 정말 엄청난 발언을 했죠. 지난번에 국회에서, 지난 19대 국회 때입니다. 국회에서 그 방산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궁을 했더니 그때 당시에 한민구가 했던 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한민구가 했던 말이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청난 반발을 샀죠. 국회의원들한테 엄청난 반발을 샀고 국민들한테도 엄청난 반발을 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생계를 위해서 방산비리를 계속 허용한다는 얘기냐라고 했죠. 방산비리를 저지른 핵심 꼭대기에는 늘 누가 있습니까? 각군 참모총장 반드시 끼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고위공직자들, 군대에서 입만 열면 방산 안보 불안을 얘기하고 말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전시작전권 이 회수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라면서 노무현 정부 때 길길이 날뛰었던 성우회, 이런 데에 이 성우회 회장 지낸 사람들, 이 방산비리로 구속된 사람들이 상당수 회장을 역임했어요. 이거 자체가 말이 됩니까? 정말 이런 사람들이 성우회 회장을 하고 있다는 것. 성우회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별들,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이렇게 지냈던 사람들이 모임을 갖고 있는 게 별성자, 그리고 버두자, 바로 성우회거든요. 별들의 모임이죠. 그 별들의 모임의 회장으로 그 우리나라에서 방산비리를 저질러서 그 감옥에 갔었던 사람들이 그 회장을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별로 그냥 또 두는 것도 참 문제고요. 저는 이렇게 방산비리에 연루됐던 사람들은요, 다 이등병 강등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등병 강등 다 시켜버리고, 그래서 그들을 별에서 다 끌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방산비리 저질렀던 자들이 이후에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국립묘지에 안장이 돼요. 그리고 나서 애국자하고 칭호를 받고, 이러니 나라가 제대됩니까? 반면 어떻습니까? 개뿔이나 집뿔이나 없다고 하는 북한, 그 없는 돈에도 어떻게 우리를 계속 이기겠어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제가 그 탈북자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북에서는 방산비리 요만큼만 했다. 그건 뭐 당연히 사형. 뭐 일절. 그러니까 저 가난한 나라 북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아닌가.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저는 결국은 이것을 결정하는 집단이 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비리부패 저지르는 집단을 강력하게 응징하지 않고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단호한 조치를 하는 권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음에는 국방부가 별 중에 장관이 나오지 말고요. 사병 출신 중에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다면 정말 혁명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날이 어서 오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뉴스, 요즘 그 사건 이 나머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맞는 비님, 중학생 큰딸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네요. 아유, 따님 제대로 잘 키우셨네요. 함께 맞는 비님, 존경합니다. 그쵸. 저는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제가 인정할 수 없는 대통령이 몇 있어요.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뭐 문제도 많고 하지만 특히나 적어도 이승만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사람들은 대통령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직선제에 의해서 뽑히지 않은 사람 또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첫째, 박정희죠. 박정희는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부르는 건 나라의 수치죠. 두 번째, 누가 있습니까? 그런 박정희가 죽자 박정희가 날치기로 만든 독재로 만든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 또 대통령으로 선택됐던 최규하, 끝내 비겁하게 5.18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마지막 생애를 마친, 그리고 지금은 대전국립묘지에 안장돼 있죠. 그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불리는 것 또한 나라의 민족 정기가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80년 5월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역시 절대 대통령으로 불려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바로 저는 적어도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한다면 그때는 힘이 없어서 우리가 처벌할 수 없었지만 세월이 지나서 언젠가는 너희들이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이게 제대로 남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나라죠. 지금처럼 한 번 대통령을 하면, 그리고 실패한 쿠데타만 아니면 영원히 대통령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죽어서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고 또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참담한 일이죠. 전두환 이런 자를 청와대에 불렀던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참 사실은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또 한 명, 바로 우리 박근혜 권력입니다. 박근혜, 이 사람 또한 지금 저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박근혜가 과연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무엇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그걸 스스로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대통령으로 인정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나라예요. 그때는 우리가 비록 처벌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처벌한다. 이게 맞는 거고요. 자, 드골 대통령,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치 치하에 4년간 프랑스가 점령당했을 때 150만 명의 부역자들을 다 체포해서 그들을 수사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처벌을 했고 특히 언론인에 대해서 가혹하게 처벌을 했죠. 그 점령 기간 동안에 일주일 이상 신문 낸 것만으로도 부역행위로 인정해서 단죄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드골 대통령은 이야기했죠. 다시는 외세가 침략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프랑스를 배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또 나라를 팔아먹는 이한용이 나온다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다시 또 총을 쏘는 안중근이 나온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이다. 이게 참담한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바꾸기 위해서 이 방송도 많이 들어주시고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8.15 때 또 이야기하고요. 다음 주 8월 1일 날 방송에서는 아주 엄청난 우리 경찰에 있을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들어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몰랐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2001년도에 있었던
예, 대전 세모녀 예, 인질 사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한번 들어보고요. 우리 바다숲 고양님 2학기 근현대사 수업에 특강을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2학기 학생 만나면 좋죠. 예, 시간만 맞으면 수업할 수 있습니다. 예, 꼭 해드리도록 하고요. 인정할 대통령이 몇 없어요. 맞습니다. 워낙 많이 해먹었어요. 이승만이 12년 해먹고요. 박정희가 18년을 해먹었고요. 전두환이가 7년을 해먹어갖고, 예. 물론 짧게 해먹은 최규하 같은 사람도 있지만, 하여간,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된 것이, 예, 대한민국에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워낙 많이 해먹은 사람이 있어갖고, 대통령이 몇 명 없었죠. 시간은 저희가 맞춰서, 고맙습니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바로 그런 경찰의 이야기입니다. 예. 아주 속 시원한 쌤통 같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박서군이라고 하는 분, 왜, 아시는 분, 아실 유명한 분이죠. 박서군 소장이라고,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광우병 사건이니, 뭐, 지금까지 탄핵이니, 뭐, 주요한 우리나라의, 밀양, 예, 저기, 송전탑 사건, 예, 제주 강정마을 사건.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렵고 힘든, 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위기가 왔을 때 이에 맞서서 강건하게 싸우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정권이나 경찰이나 검찰 이런 쪽에서는, 예, 전국을 아주 골치 아프게 하는 이런 얄미운 그런 분이죠. 이 박성훈 소장님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예, 성과물을 하나 내셨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시작은 아주 뭐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2년 전이니까 언제겠어요? 예, 2년 전이니까 2014년 4월 3일의 일입니다. 2014년 4월 3일,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약 13일 전이네요. 아유, 예.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데, 4월 3일 날 당시 청계광장에서 우리 박서군 소장께서 당시 이제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단식 농성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박성훈 소장께서. 그런데 당시 청계광장 그 소라탑 밑에서 이제 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박성훈 소장께서 바로 박근혜의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 관할이었던 종로경찰서의 이 경비과장 등이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장소에 난입을 했다고 합니다. 난입해갖고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당시 이제 박성훈 소장님 등 이제 몇 분이 거기에서 이제 단식 농성하면서 당연히 비닐로 천막을 좀 쳤겠죠. 예, 4월달이니까 밤에는 좀 춥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낮에는 또 햇빛도 좀 가려야 되고 비도 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비가림막용으로 비닐 조각을 이제 천막을 쳐놨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뺏어갔답니다. 이 종로소 경비과장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항의하죠. 예, 단식 농성하고 있으면서 경찰이, 국정원이, 군 사이버사령부가 이렇게 단합해갖고 부정선거를 한 것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왜 이걸 뺏어가냐, 당신 영장 있냐 이러면서 항의를 했어요. 근데 이 박성훈 소장님이 서울대 법대 또 출신이에요. 법에 대해서 당연히 잘 아시는 분이죠. 법대 출신이고 하니까.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이분은 이제 사법시험을 보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싸우면서 자기 일생을 헌신하시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이렇게 이제 영장 있냐, 니네가 압수영장이 있어서 갖고 와갖고 막 뺏어간 거냐, 이것도 내 재산인데 이렇게 막 가져갈 수 없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따지니까 당연히 영장이 없는 경비과장, 예, 그 외면하면서 이제 피해가니까 거기서 이제 화가 나셨죠. 이 박성훈 소장이 당신 무식하다, 영장 제조도 모르면서 어찌 과장을 하느냐, 뒷문으로 들어온 거 아니냐, 저 나쁜,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화가 나서 이제 이야기하죠. 당연히 저도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까? 경찰한테 당신이 뭔데 이거 가져가냐, 갖고 와라, 영장 있냐, 영장도 없이 뭐, 근데 영장 필요 없다, 영장 왜 필요 없어, 당신이 뭔데 영장 없이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고 싸웠던 거죠. 이것을 경찰이, 예, 괘씸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괘씸하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경찰이 이 박성훈 소장을 연행을 했습니다. 연행을 해서 모욕죄로 기소를 합니다. 즉 경찰에게 모욕을 줬다, 반말하고, 그리고 뭐 뒷문으로 들어온 거 아니냐, 저 나쁜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이렇게 해갖고 검찰이 모욕죄로 기소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이거 이제 약식 기소를 하잖아요. 약식 기소를 해서 당시에 200만 원을 약식 기소해갖고 벌금을 냈대요. 약식 기소는 뭐냐면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게 아니라 검찰이 재판 없이 벌금을 이제 200만 원을 부과한 거예요. 벌금으로 200만 원을 부과했는데, 만약 이것을 불복한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수용한다면 그냥 200만 원을 내면 끝인 게 이제 바로 약식 재판에 의한 200만 원 벌금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 박성훈 소장이 불복했습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했어요. 청구했더니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이 30만 원으로 줄었지만 여하간 유죄가 선고됐답니다. 당신 무식하다, 영장제도도 모르면서 어찌 과장됐냐, 뒷문으로 들어온 거 아니냐, 이 나쁜, 뭐 이런 이야기들이 경찰을 모욕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박성훈 소장은 다시 한번 항소를 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경찰이 영장도 없이 와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과정에서 정당하게 방어권 차원에서 저항한 것이다, 이 저항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바로 지난 21일, 엊그제죠. 21일 서울중앙지법 항소 9부에서 바로 이 1심에서 벌금 30만 원으로 내려졌던 유죄 선고 원심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됐다고 합니다. 무죄를 받았는데요. 항소심에서는 경찰의 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이었다라고 결론이 났답니다. 즉 영장 없이 와갖고 마음대로 재산을 뺏어가는 것 안 된다라고 한 거고요. 이러한 그 항의 과정에서 나온 말들에 대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사필 규정이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은, 또 검사는 처음에 이제 같이 쌍방 고소를 했어요. 경찰은 이 박성훈 소장을 모욕죄로 기소했고, 그리고 박성훈 소장은 당시 경찰에 대해서 경찰서장하고 경비과장 등을 대해서 집회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는데, 우리나라의 기소독점주의, 검사만 기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게 기소독점주의잖아요. 기소독점주의를 갖고 있는 검찰이 고소한 것에 대해서 범죄 성립의 여지가 없다고 검찰이 전부 다 각하해서 하나도 처벌을 안 시켰어요. 경찰서장하고 경비과장은. 대신 피해자인 우리 박성훈 소장을 모욕죄로 기소를 한 건데, 이러니까 공권력이 권위가 없는 거예요. 공권력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하냐?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건요, 그 정당하고 누구나 납득 가능하고 보편 타당한 그러한 공권력을 행사해야지 존중을 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이것은 다 바로 이 검찰, 경찰 등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바다숲 고양님 만세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 참 좋아. 우리나라 정부는 조선시대 정부라 딱히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조선시대 정부하고 딱히 다를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요즘 충격적인 거 아시죠? 헬조선이 사실은 과거 조선 때보다 더 심한 헬조선이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무슨 심지어 우리가 당시에 계급사회였던 하인들도 지금의 직원들보다 복지제도가 더 좋았다라고 해서 그걸 막 비교해갖고 진짜 대한민국이 조선시대보다 더 못한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막 이야기가 되잖아요. 정말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슬픈데, 맞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하는 게 조선시대였잖아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저는 정말 죄가 없사옵니다. 뭐라? 죄를 뉘우칠 때까지 매우 쳐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랑너 참 좋아 님이 말씀하신 거고, 우리 라이트 70님 짝짝짝짝, 함께 맞는 비님 짝짝짝짝, 앞에도 안녕님도 짝짝짝, 지콩콩님도 짝짝짝짝, 함께 맞는 비님 오랜만에 사이다네요. 지콩콩 안녕 짝짝짝짝. 왜 안녕이죠? 두 분이 자주 안 만나시나요 요즘? 바로 이 두 분, 지난번 제가 10회 방송 때 말씀드렸죠. 우리 바다숲 고양님과 지콩콩님이 8월 6일날 8월 6일날 바로 결혼을 하시는 신혼이세요. 이제 결혼을 하시는 예비 부부 시고요. 바로 8월 6일날 바로 10회 방송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례를 보게 됐습니다. 바로 이 두 분 주례를 보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분 결혼하는 날 여러분들도, 이 방송 듣는 분도 함께 오시면 제 인생의 첫 주례사를 듣도록 할 텐데, 함께 오셔서 같이 주례사도 듣고 우리 지콩콩님하고 바다숲 고양님 결혼식도 저희가 축하해 주는데, 장소 공개하겠습니다. 장소가 8월 6일 다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낮 12시 30분에 압구정동 매종드비 누벨 매종홀, 이름이 매우 어려워서 맨날 헷갈립니다. 매종드비 누벨 매종홀. 또 너무 어려운 이름인데, 하여간 여기 오시는 건데요. 오실 때 참가비 있습니다. 5만원입니다. 5만원 참가비 가지고, 축의금 가지고 오셔서 이 두 분 축하도 해주시고, 저하고 피로연도 하시고, 맥주도 한잔 하시고, 그렇게 해서 두 분 축하도 해주고 좋은 자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다숲 고양님, 저항권은 민주주의 시작 중에 시작이지요. 맞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정부는 조선시대 정부랑 다를 거 없음. 경찰과 검찰의 기본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함께 맞는 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과 검찰, 경찰은 사실 치안 서비스 헌장이라고 해서 각 경찰서마다 치안 서비스 헌장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요, 굉장히 아름답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치안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치안 독재를 하고 있는지 정말 따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경찰의 날 방송 때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경찰의 날은 참고로 10월 22일입니다. 10월 달까지 는 방송을 해야 되겠네요. 그 얘기를 하려면은 같이 들어주시면. 오늘도 굉장히 그래도 제 방송이 아직도 여전히 확 뜨지 못해갖고 하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함께 해주신 분들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 호로간 메뚜기님이 시청자 여러분 추천 즐겨찾기 꾹 눌러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매니저님 늘 고생하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말씀대로 추천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돌베개님, 그러고 보면 모욕죄, 그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모욕죄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진짜 모욕은 경찰이 하고, 그렇게 모욕한 것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한마디 하면 그걸 모욕죄로 거는 거죠. 피해자도 경찰, 수사하는 것도 경찰. 그렇게 해서 넘기면 검찰은 그냥 그 내용대로 또 넘겨서 기소하고, 그렇게 되면 고생 내내 하는 거는 그날 경찰에게 괘씸죄로 찍힌 그 사람만 고생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경찰들이 자기네들이 하는 행위들은 또 그냥 봐주죠. 그러니까 경찰이 안 되는 거예요. 경찰이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는 경찰이 존경받을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민변에서 자신을 비판했다고 사람들을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무더기 고소했던 변희재 강용수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랬군요. 우리 민변의 정현순 회장님, 역시 우리 정현순 회장님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변호사님인데, 그랬군요. 우리 역시 민변에서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변희재 강용석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뭐 하죠. 저하고도 소송 계속하고 있는데, 하여간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변희재나 강용석은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뭐, 본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의민을 한다면, 국민들의 일반적이고 대중적이고 포괄적인
공감과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뭐 누군가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이용하고, 특히 강영석은 변호사로서 법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대중 방송인으로서, 또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정말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자기가 정말 혜택을 받았잖아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자기를 또 욕하는 사람들도 있는 건데, 욕하게 자기가 유도하는 행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모든 것을 이념적으로 끌고 가면서 그렇게 상황을 자꾸 나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욕을 하게 만들어 놓고, 또 고소하고, 이런 건 문제인데, 제가 누군가를 고소했어요. 네. 누굴 고소했더라. 하여간 뭐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그래가지고서는 찹찹한 마음으로 여하간 고소인 조사를 하러 갔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경찰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가 아니라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인데, 이 일베 쪽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도발을 한대요. 욕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 다음에, 그거에 이제 화가 나서 사람들이 욕을 하면, 그거를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것이 사업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에 자꾸 넘어가 갖고 자꾸 이게 남발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바로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이런 측면에서 이제 민변에 이런 대응을 하겠다고 한 거,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우리 정현순 변호사님한테도, 정현순 민변 회장님 이하, 이 결정을 내려준 민변 변호사님한테 감사의 박수를 또 우리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에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민변에 접수하셔갖고 민변의 공익사업으로 이런 좋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다숙 고양님, 여기서 감사 인사를 못 드렸죠? 고맙습니다, 고반장님. 라고 하셨고, 우리 라이트 70년 행복한 커플 함께 맞는 비님, 건강하신 가정을 이루어 주십시오. 지콩콩님, 저희 유명해졌다고 시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제가 더 유명하게 해드려야 되겠는데, 참 좋은 시어머님도 있고, 또 지콩콩님의 부모님도 지난번 방송 같이 들으셨다고 하던데, 제가 감사합니다. 그날, 우리 결혼식 날, 우리 시부모님과, 그리고 친정부모님을 다 같이 뵈면,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건강하게 그때까지 좋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또 장소를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랑로 참조아님, BJ님은 사형제가 있는 게 타당하다고 보죠? 아닙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맞는 비님 축복이네요 라고 하셨고, 지콩콩님 그냥 지하 1층에 그렇게 기획주세요. 지하 1층에 있군요. 시원하겠습니다. 어쩐지 막 시원할 것 같은 느낌. 어째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법인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음으로 간다는 걸 안 따라 하는 건가 라고 했어요. 그거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것도. 자, 지콩궁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별풍선 잘 받겠습니다. 잘했어요. 감사. 이 두 분은 벌써 좋은 생각이에요. 원통하도 다 사람을 죽인 자는 그저 징역으로만 무마하다니 우리나라 이러니까 욕을 먹자 한심하고 애통하다라고 하셨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이즈 마케팅이죠. 둘 다 관종. 힘내세요. 뭐가 이거 뭔 얘기인가요? 둘 다 관종은 힘내세요. 박수 박수 짝짝짝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박성훈 소장님께서 잘 싸워주셔갖고, 새로운, 법의 기준을 만들으셨다는 점에서, 사실 개인적으로 박성훈 위원장님께서 무죄 받은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로 박성훈 소장님이 앞으로 이렇게 무단으로 훔쳐간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정당한 법 집행으로 보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릴까요? 한교안이, 여러분, 국무총리 한교안이가 새로운 여권 대선 주자로 부상한다는 뉴스가 오늘 떴습니다. 한교안이가 얼마 전에 성주에 가서 그렇게 사람을 걷어
예, 아이까지 타고 있는 차를 뺑소니로 치고 도망가 놓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여권에서 뜨고 있다. 길게 논평할 가치도 없죠. 개코다. 이게 오늘 이 사안에 대한 제 논평입니다. 예, 우리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90번째 팬클럽이 돼 주셨어요. 예, 90번째 팬클럽이 돼 주신 우리 2521님, 예, 2521님, 예, 감사합니다. 90번째 팬클럽이 되셔서 예, 아침내 예, 대망의 100번째 예, 이제 곧 다가왔어요. 변희재랑 강용석 둘 다 관종이라고 하는 의미셨군요. 예. 이렇게 하다가 또 변희재하고 강용석이가 또 우리 불닭 복근혜님을 또 어떻게 할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피해의식이 너무 큰 거겠죠. 하여간 둘 다 문제입니다. 근데 아마 강용석은 네, 변희재하고 또 묶는 거에 대해서 더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17번째 의문사인, 17년째 의문사인 제2의 김윤 사건이 뭐예요? 라고 하셨어요. 자, 2부, 그때 그 사건으로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또 일어나서는 안 될 슬픈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로, 예, 며칠 전, 엊그저께 있었던 사건이죠. 전방부대에서 5분 대기조로 근무하고 있었던 육군 소위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5분 대기조에 있었던 이 군인은 예, 이 소위 계급이 소위인데요. 예, 그 부대에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요. 지난 4월에 아마 발령받아서 이제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왔다고 하는데 그런 그 소위가 자신의 총으로 발견된 총에서 그 총에서 이제 발사된 이 총알을 맞고 숨진 채 발견이 됐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사건을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예, 바로 1998년도 2월 24일 날 발생했던 판문점 김은중이 의문사 사건을 떠올린다라고 글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때 그 사건, 예, 그때 그 사건은 예, 판문점 김은중이 의문사 사건에 대해서 예, 간략한 그동안의 경과와 현재 진행 상황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김은중이 사건은 제가 98년도 5월 달에 천주교 인권위원회에 근무하고 있을 당시에 김은중이의 아버지죠. 예,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는 장군이시죠. 별 3개. 김은중이의 아버지가 별이 3개였어요. 예, 가운데 중자를 쓰는 중장이었죠. 육군 중장이었는데 이분의 아들이 이제 김은중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대를 이어 육사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나서 군인의 길을 걸었던 촉망받던 그 김은중이가 예, 안타깝게도 98년 2월 24일 그날이 굉장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우리나라에 50년 만에 정권이 교체, 평화적인 방법으로 투표를 통해 권력이 교체된 날이었습니다. 예, 98년, 1948년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죠. 그리고 나서 98년도 50년 만에 투표를 통해 여에서 야가, 야에서 여로 권력이 교체가 됐던 날, 바로 그 다음 날이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던 날이었고요. 그리고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그 임기 날이었는데 그날 판문점 241 GP 3번 벙커에서 김은중이가 자신의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맞고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이 사건 17년째 김은중이가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가지고 인권단체와 유가족 그리고 국방부가 일대 그 논쟁을 벌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판문점 김은중이는 자살하지 않았다, 타살됐다, 진실은 타살이다라고 주장하는 인권단체, 저를 비롯해서 그리고 시사인의 정의상 기자, 그리고 민변 소속의 이덕우 변호사, 이렇게 이제 같이 저랑 싸워왔던 분들이고 또 유족과 이렇게 해서 함께 했고요. 국방부는 지금까지 내내 아니다, 김은중이는 자신에게 지급된 권총을 이용해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압박을 한 상태에서 머리로 밀고
방아쇠를 당기는 방식으로 자살한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진실은 뭘까요? 예, 단언컨대 말씀을 드린다면 17년간 이 사건을 저는 추적을 했습니다. 추적을 해서 내린 결론, 김은중이는 타살입니다. 예, 당시 그 김은중이 부대에서 일어났던 모든 정황적 증거는 김은중이가 자살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먼저 김은중이가 자살했다라고 하는 그 권총은 김은중이의 권총이 아니었습니다. 국방부는 김은중이가 자신에게 지급된 권총으로 쏴서 자살했다고 했는데 김은중이의 권총은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 같은 부대에 있었던 다른 소대원의 권총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을 발견해낸 것은 국방부가 아니라 유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족의 요구를 받아서 국회에 당시 하경근 의원실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진실은 그거였고요. 김은중이가 자살할래야 자살할 수 없는 진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만약에 불장난 어렸을 때 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불장난을 하면 성냥을 이제 탁 긋잖아요. 그럼 거기서 유황이 타죠. 성냥을 긋고 난 다음에 그 손을 이렇게 코에다가 대보면 어떤 냄새가 나나요? 유황 냄새가 납니다. 성냥 황이 타면서 그 탄 황의 이 매연이 손에 흡착되면서 묻으면서 그게 코에다가 대면 유황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권총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성냥을 그은 손에서 유황 냄새가 나듯 권총을 발사한 손에서는 화약 흔히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바뇽과 안티몬이라고 하는 화약 물질이에요. 이게 총을 빵 쏘면 총알이 튀어나가는 이유는요, 이 뒤에서 이 화약이 폭발하면서 그 폭발의 추진력으로 총알은 앞으로 튀어나가고 그리고 탄피는 뒤로 빠지는 거거든요. 탄두, 머리두자를 쓰는 탄두는 앞으로 튀어나가고 탄피는 뒤로 빠지는 건데, 이렇게 총을 빵 쏘면 화약이 뒤로 엄청나게 많이 뿜어져 나오거든요. 김은중이가 사망할 때 쓴 베레타 9이라고 하는 권총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권총 사이즈가, 크기가 제일 큰 것으로 유명한 권총입니다. 그래서 권총이 크다고 하는 건요, 화약도 그만큼 많이 소모가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베레타 9 권총으로 총을 쏠 경우에는 반드시 손에 화약흔이 검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은중이가 자신이 총으로 쏴서 자살을 했다면 반드시 김은중이의 손에는 화약흔이 검출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김은중이의 손에는 화약흔이 검출됐을까요? 놀랍게도 김은중이의 손에서는 화약흔이 일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김은중이가 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MBC 서프라이즈의 방송이 한번 된 내용인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서프라이즈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두 아이를 둔 미국인 아버지가 아이들을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으니까 자동차에 가지고 가서 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불행하게도 뒤에서 추돌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강한 힘으로 뒤에서 추돌해갖고 정신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보니 자기 아이 2명이 죽어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음주운전으로 자기의 차를 추돌해서 사고를 내서 그 두 아이를 죽게 한 이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었겠죠. 굉장히 분노했겠죠.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경찰이 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누구를 체포했습니다. 누굴 체포했을까요? 놀랍게도 피해자의 아버지, 두 아이를 잃은 아버지를 경찰이 체포했어요. 왜 체포했느냐? 현장에 와보니까, 경찰이 와보니까 그 현장에는 뒤에서 추돌한 그 운전사가 총을 맞아 숨진 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바로 숨진 두 아이의 아버지를 검거하면서 아버지가 뒤에서 추돌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식이 숨지자 그것에 대해서 격분한 이 아버지가 권총으로 그 추돌한 사람에게 이 총을 쏴서 죽였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숨진 사람의 몸에서는 평소 이 아버지가 집에서 소유하고 있었던 권총과 똑같은 총알이 검출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분명한 증거죠. 예, 바로 분노한 이 아버지가 집에 가서, 이게 집 근처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집에 가서 자기의 권총을 갖고 와갖고, 그래서 그걸로 아버지를 이 아버지가 이 뒤에서 추돌한 이 가해자를 쏴서 죽인 걸로 뭐 누가 봐도 명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의 선고일날, 재판 선고일날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결을 합니다. 예. 이 추돌했던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의 범인으로 검거된 이 아버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말 놀랍죠? 무죄를 선고했어요.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다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 재판 마지막에 출석한 한 증인의 진술 때문이었습니다. 법의학자였던 이 증인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아버지의 손에서 법의학적 검증을 해본 결과 이 화약흔이 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따라서 이 아버지가 권총을 쏘지 않았다는 증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로 이걸 근거로 해서 이 아버지는 무죄를 받게 된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자꾸 매미 소리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 뭐 매미 소리가 자꾸 나갖고 문을 닫을 수가 없나요, 이게? 매미 소리 나죠, 여러분? 뭐 갑자기 밖에서 매미 소리가 막 울리는 것 같아 지금. 자, 그래서 김은중이 역시 매미 소리 좋아요. 들렸군요. 역시 뭐 매미 소리가 아까부터 계속 들려갖고 신경이 쓰여갖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은중이 역시 그가 자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 바로 김은중의 손에, 오른손에서 화약흔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분명한 증거예요. 이런 증거, 이거 모바일이에요? 아니, 모바일은 아니고요. 집에서 하는 건데 창문을 열어놓고 했더니 창문 밖에 나무에서 매미가 달라붙어 있나봐요. 그래서 자꾸 맴맴맴맴 거리는데 아까부터 자꾸 맴맴맴맴 거리네요. 글쎄 말이죠. 지금도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아마 매미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좋게 하면서, 자, 그래서 바로 이 김은중이가 스스로 권총을 쏘지 않았다고 하는 명백하고도 분명한 증거, 그리고 국방부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인데 국방부가 이거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무려 17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맞는 비님 덕분에 여름을 만끽합니다. 맞습니다. 함께 여름을 만끽하고, 제 방송 그래도 이렇게 쭉 들으시면서 어느덧 시간이 11시가 거의 다 되고 있어요. 오늘 방송을 조금 늦기 시작해서 11시가 조금 넘어서까지 방송을 할 예정인데, 그래도 날이 많이 덥다고 했는데 이 방송 들으면서 더위를 좀 잊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더위를 좀 잊고 있는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추천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17년째 김은중이의 의문사가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로도 이제 몇 분은 이제 그 뉴스에서도 나왔었는데, 아버지의 이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밝히기 위해서 싸우는 아버지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례지만 결혼하셨어요?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하시는 건가요? 결혼했겠죠. 저한테 하신 건가? 진짜로? 그건 아닌가? 하여간. 자, 그래서 김은중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 17년째 싸우고 있는 그 부모님과, 그리고 또 유족, 또 우리 형제들, 또 인권단체, 변호사, 기자, 그리고 또 이를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분들에게
김은중이 사건을 밝혀야 되는 진짜 이유는요, 김은중이 사건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바로 이번에 발생했던 이 전방부대에서 숨진 육군 소위가 총상을 입고 숨진 사건인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국방부는 이렇습니다. 국방부는 누가 방아쇠를 당겼고 누가 줄로 목을 맸느냐를 기준으로 자살과 타살을 구분하고 있거든요. 자살과 타살을 구분하고 있는데, 스스로 방아쇠를 당겼고 그리고 스스로 목을 맸다 하면 그걸 자살이라고 국방부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자살을 했다, 만약에 스스로 뭐 방아쇠를 당겼든 스스로 목을 맸든 누가 맸고 누가 당겼냐가 자타살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맸다면 왜 맸고 당겼다면 왜 당겼느냐를 밝혀내는 게 진짜 사인의 규명입니다. 예, 그냥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그냥 죽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죽을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짜 사인 이유입니다. 예, 그것이 진짜 사인의 이유인데요. 김은중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김은중이 사건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명백하게 김은이 자살하지 않았다는 여러 정황적 증거, 그리고 직접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아니라고 하면서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대단히 부도덕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김은중이 사건마저도 묻힌다면 다른 사건들도 다 묻힐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가장 기억하는 사건 중에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군 사망사고, 예, 하나가 더 있죠. 바로 허원근 일병 사건입니다. 허원근 일병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허원근 일병 사건? 예? 예. 허원근 일병 사건 혹시 아시는 분 손? 예. 허원근 일병 사건 이거잖아요. 자신이 자살하기 위해서 왼쪽 가슴에, 예, 총으로 한 발을 쐈는데 죽지 않자 다시 자살하기 위해서, 예, 오른쪽 가슴에 또 총을 쐈는데 그래도 죽지 않자 그 다음에는 자기, 예, 여기 이마에, 예, 총을 대고 자살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죠. 예, 이거는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주력 총기인 M60는 즉시 교체돼야 한다. 예, 총을 2방이나, 그것도 심장 양쪽으로 다 맞고 그리고도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총 가지고 어떻게 적을 제압할 수 있겠어요. 예, 그리고 이것은, 예, 군대를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인데, 설령 비껴 맞아서 즉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총을 한 번 맞으면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는다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예, 뭐 여러가지 복잡한 뭐, 예, 뭐 회전핀이 돌고 어쩌고 뭐 이런 복잡한 얘기도 필요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사건을 말이 된다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김은중이 사건이나 허원근 일병 같은 사건도 왜 그렇다면 국방부는 끝까지 이것을 자살이라고 끝까지 우기고 있는 거냐. 예,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유는 우리 함께 맞는 비님, 혈흔은 없는데, 야, 이분 꽤 내용을 아시는 분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또 허원근 일병 사건이 그렇게 3발이나 총을 맞았고 마지막에는 머리를 맞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참혹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현장에 피도 없었고 또 이른바, 예, 이 머리가 총에 맞으면서 파편화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서진 인체 조직도 현장에 없었다라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살로 처리가 지금까지도 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허원근 일병 아버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저하고 매우 각별한 사이세요. 아버님이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는데, 허원근 일병 아버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 했거든요. 제가 93년도죠. 93년도에 전국 민족민주 유가족 협의회, 약칭 유가협 간사를 제가 했었는데, 그때 하면서 이어진 인연이 지금까지 내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아버님 생전에 이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정말 이 아버지의 삶 자체가 정말 아버지의 전쟁이었습니다. 정말 이 아버님의 이야기를, 예, 책으로 한번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신가요? 아버님 연세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82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질문하신 거죠. 좀 주어를 붙여주세요. 주어를 앞에. 우리 선생님은 BJ님이요. 저요. 예. 왜 그러세요? 저 47입니다. 네. 올해 47입니다. 저에게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하여간 그 아버님 이야기를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 또 생각해보니까 아버님 이야기를 진짜 한번 기록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인터뷰를 한 2번 한 것만 있는데 진짜 아버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개구리 소년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말씀 한번 제가 드릴게요. 예, 그 69년생이 아니라 70년생입니다. 예, 70년생이에요. 함께 맞는님. 예, 47은 예, 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나이 70년생입니다. 예, 제가 이거를 거짓말할 수 없는 이유가요. 예, 고상만을 예, 검색해 보면 1970년생으로 뜨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하고요. 그 개구리 이야기도 제가 다음에 그때 그 사건으로 꼭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어머님이랑 동갑이시. 예? 무슨 이분은 계속 연타석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번에는 또 어머님이랑 동갑이시네. 그러면 우리 우리 드림님인가요? 드림 1717님 어떻게 되시는데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방송하면서 참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 허은근일병 아버님 이야기를 예, 한번 책으로 제가 써드리는 게 좋겠네요. 진짜 대한민국의 군인권 문제에 큰 획을 그으셨고, 그리고 정말 아드님의 진상규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군웅문사 진상규명위원회나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아버지의 역할은 정말 혁혁합니다. 허은근 일병 아버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길거리에서 잠을 주무신 분이에요. 정말 한겨울에도 연세가 70이 넘으셔갖고도 여의도에서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시면서 싸웠던, 정말 눈물 없이는 정말 이 아버지 이야기를 다 할 수 없는데 그 아버님 이야기를 좀 제가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간 김은중이 사건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7년째 의문사인 김은중이 사건, 이제 진실은 다 밝혀졌는데 국방부만이 그 진실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외면하고 있는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실을 밝혀낼 때 저희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억울한 군인의 죽음을 만들어내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김훈을 살리는 것은 또 다른 군인을 살리는 길이고요. 그 군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허은근 일병 등 1984년이니까 허은근 일병 사건 어느덧 32년, 만 32년째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 32년째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허은근 일병, 만 17년째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김은중이,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10수년씩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군병원 냉동고에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군인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15구 정도, 15구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억울한 이 어머니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눈물로 하소연할 때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들어주신 분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들어주실 분들, 또 팟캐스트 고상만의 유수소 그 사건 팟빵을 통해서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죽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에게 힘이 돼 드리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밝혀내서 자식의 억울한 죽음을 그나마 가슴으로 안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힘이 돼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1번째 방송 했는데 오늘 이야기 어떻게 함께 들으실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이 많이 더웠는데 이야기 하면서 날 더위를 좀
이렇게 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우리 함께 만든 비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드림1717님은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학생이신가요,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이, 너무 순박하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직업이 뭐예요? 인권운동가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더 있는데, 저는 인권운동가가 제 직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백두산 한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함께 만드님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바다숲 고양님 고생하셨습니다. 지쿵콩님 감사합니다. 사자여 새벽을님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성함이 뭔데요? 고상만이라니까요. 함께 만든 님 노고에 대해 감사드려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술탄님 감사해요. 잘 들었어요. 원더랜드 노래 들었어요. 그런 노래 저 몰라요. 가환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다숲 고양님 고생하셨습니다. 매미들도 고생했어요. 중2요. 아이고 어서 앞으로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중2님 드림1717님 어머니가 저하고 동갑이셨군요. 다음 방송 언제예요? 8월 1일입니다. 8월 1일날 8월 1일 다음주 월요일이네요. 다음주 월요일날 저녁 8시에 만나겠습니다. 그날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야 될 좋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2인 우리 드림1717님이 듣고 공부가 될 수 있는 좋은 공부 할 수 있도록 좋은 방송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민주주의부 10년 그 당시 금강산 관광가면 가장 먼저 들었던 노래가 우리 방송할 때마다 늘 들려드리는 반갑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듣는 이 노래가 2박 3일 여행 끝나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때 들려오던 구슬프게 들려오던 노래 다시 만납시다 입니다. 자, 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제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나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산비리 없는 대한민국, 억울한 사람 없는 대한민국, 그리고 경찰이, 검찰이, 그리고 정부가, 권력이, 국가가, 그리고 군대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 그 나라를 위해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을 원합니다. 금강산이 다시 열리고 개성공단의 기계가 다시 돌아가는 그날 대한민국 남북의 평화를 응원합니다. 그러한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보상만의 유수속 그 사건 엔딩곡으로 다시 만납시다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8월 1일 월요일 저녁 8시입니다. 8월 1일 저녁 8시에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고상만의 유수속 그 사건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가는 방송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중2 열심히 공부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화이팅!